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ds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방역 당국이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에선 뉴스센터 13과 뉴스 리뷰, 일요 와이드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계획이 확정되면서 일선 경찰들이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과 서울 광장에서 3년 만에 퀴어 축제를 개최하고 인근에선 맞불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찰 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가장 관심이 컸던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전합니다. 이어 경찰국의 조직 구조와 인력, 주요 업무 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경찰국 설치와 함께 중요 정책 상황에 대한 승인, 예산 관련 주요 사항 보고, 법령 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개선안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 뉴스 리뷰에서는 이번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문을 인용하면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에 대해 경찰은 일단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설 경찰국 구성원 대부분이 경찰관이고 업무 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 지원에만 한정되어 독자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건데요. 기사는 경찰청이 내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셌던 만큼 내용을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예측했습니다. 내부 반대를 주도해온 경찰 직장 협의회는 추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는 경찰 지휘부가 직협 대표단 20여 명과 21일 만나기로 하는 등 내부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의 뉴스센터 13에서는 행안부의 최종안 주요 내용을, 뉴스 리뷰에서는 경찰청 그리고 경찰 직장 협의회 반응에 대해 전했습니다. 뉴스 리뷰 기사에서는 경찰청의 입장은 전했지만 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과 달리 이번 개선안이 현행법 체계와 상충된다, 치안은 행안부 장관 사무가 아니다라며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뉴스리뷰 기사가 경찰청만의 입장만을 보도하다 보니 신설안에 대한 일선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보도하지 못한 기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뉴스 현장에서의 보도에서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문에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지난 7월 16일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될 때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지난 17일에 방송된 오전 8시 일요 와이드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23번째 서울 퀴어 문화축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빌어 이번 축제의 목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참가한 사실을 전하면서 그가 연설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기사는 퀴어 문화축제에 맞추어 인근에서 열린 맞불 집회의 모습을 조명하며 집회에 참가한 한 단체 대표의 연설을 짧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사는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비롯한 여러 집회와 행사가 열려서 한때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지만 별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16일 오후 3시 뉴스에서는 김성수 문화평론가를 초청하여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상세한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번 행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3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퀴어 축제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자는 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제에 반대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반대 측의 주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는 종교적인 신념과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소수의 입장에 처한 이들인데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고 만약 질문이 이들이 남과 다르다고 차별하고 무시해도 되는가였다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대사가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사의 표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과 퀴어 축제에 대해서 해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짚어보기도 했습니다. 반대 논리는 당연히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광장에서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이를 통해 찬반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이외에도 퀴어 문화 축제가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성소수자 이슈가 가장 큰 반대 이유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국 사회가 성숙해가고 다양화되면서 겪는 많은 진통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 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 퀴어 문화 축제는 처음부터 이를 반대하는 이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란과 갈등을 통해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는 올해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해 몇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일요 와이드 보도에서는 비록 짧은 기사였지만 양측의 주장을 골고루 담고자 한 점이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만 너무 짧다 보니 이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정확히 알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후 3시 뉴스의 인터뷰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사의 겉모습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만 주목하지 않고 양쪽의 핵심적인 주장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행사가 갖는 의의, 목적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서 퀴어 문화 축제 자체에 대해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지난 9일 경제난으로 인해 대규모 반정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사임을 발표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도 연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7월 10일 오후 6시 일요 와이드에서의 스리랑카 대통령 사임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사는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현지 시간 9일 밤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오는 13일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의장을 통해 전했다고 합니다. 2019년 대선에서 승리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스리랑카 경제난의 책임을 물어 야권과 국민 다수로부터 사임을 요구받아 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임 발표는 각 정당 대표들이 대통령과 총리 사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후에 이뤄졌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 직무동에 몰려오자 라자팍사 대통령은 긴급 대피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대통령 직무동과 관저에 난입했고 각 정당 대표들은 아베이 와르데나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는데요. 곧 의회를 소집해 대통령 직무대행을 공식 선출하고 임시거국 정부 구성과 선거 일정 발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야권이 분열되어 있고 정국을 이끌 대안 세력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2일 낮 12시 뉴스센터 1, 2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해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콜롬보 현지의 특파원의 보도로 스리랑카 사태의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대통령이 실제로 물러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직무실과 관저 점령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중국 중도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채 수령에 빠졌고 2019년 부활절 연쇄폭탄 테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 수입원이었던 관광산업이 몰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올랐고 석유와 생필품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회는 조만간 새 대통령, 총리, 내각을 세울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경제 회복 방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는 대통령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2일 뉴스센터 1, 2에서는 현지 특파원의 목소리로 사태의 전개 과정, 원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기사에서는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며 경제 위기가 발생한 이유로는 국가 부채 증가, 관광산업 몰락으로 인한 외화 수익 감소, 최근 급등한 국제 유가와 식량 가격으로 인한 물가 급등 등이라고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기사만 보면 이번 스리랑카 사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난이 주된 이유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물론 스리랑카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오랫동안 스리랑카 정치를 지배해온 라자팍사 가문의 족벌 정치, 부정부패와 잘못된 정부의 경제 정책 등 내부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해설 기사가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근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아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점점 가팔라지는 인구 절벽 속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 연장에 대해 다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사회적 기업에 비추며 시작합니다. 인턴 사원들의 회의 시간이라는데요. 이곳의 CEO 김영선 씨는 인턴 사원들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데요. 분위기가 좀 남다릅니다. 합성 수지를 이용해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신생 기업에 경력 충만한 인턴 사원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인 건데요. 은퇴 전까지 각자 일했던 분야를 살려 고객 관리, 회계, 브랜딩과 디자인, 홍보 이렇게 4개의 업무로 분담하고 있다는데요. 관련해서 해주고 계세요. 정년이 돼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게 아쉬웠던 이들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이에 따르면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72%에서 2050년에는 51%까지 20% 넘게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20%포인트 넘게 감소하게 됩니다. 3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현행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건 2016년이지만 당시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법제화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양대 이삼시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의 3가지 축인 청년층, 고령자, 기업 간에 생긴 갈등 대립구조로 인해 법제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절감 문제라는데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경우 젊은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 나이 든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65세부터 7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6%에 달했다는데요. 6%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은 72.3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까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는데요. 1955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두 은퇴하기 전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삼식 연구원장은 정년을 한 번에 올리면 큰 혼란과 희생이 따르기에 3년마다 1세씩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데요. 법으로는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년 퇴직하는 비율은 9.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많았는데요. 정년 연장의 또 다른 쟁점은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합니다. 청년 세대는 정년 연장이 취업문을 더 좁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느껴지는 게 현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고령 고용을 한 명 늘리면 청년 고용은 평균 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정년 연장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최근 여론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것에 대한 찬반 질문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중 84%가 찬성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OECD 주요국 중 노인 빈곤율이 한국이 43.4%로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통상 선진국들은 공적연금을 통해 노인이 되면 자신의 노년의 삶을 즐기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취약하기에 이것이 높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게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OECD 주요국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보면 한국은 기존 소득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출산율로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가 가팔라졌지만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령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논의해야 할 텐데요. 고령층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해 평생 교육 시대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합니다. 은퇴 전후 연령대에 다양한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시 50플러스 상담센터는 연간 10만 명의 중장년층 수강생들을 받고 있다는데요. 은퇴자뿐 아니라 은퇴 직전의 사람들에게도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와 인구 절벽 문제를 눈앞의 이해관계로만 치부하지 않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내용 잘 봤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좀 짚어왔는데 근혜 학생은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네, 저는 가속화하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정년 연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사회 전체를 고려한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김근혜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가 상승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막고
끝모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 국내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취약계층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국내외의 물가 상승 상황과 그 여파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물가가 그야말로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예, 지난달 수입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먼저 우리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고물가 상황이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각국의 인플레이션 방어책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또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보죠. 네. 정말 요즘 고물가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를 기록해서 1981년 11월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9%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간 27일 자이언트 스텝과 플러스 알파 수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 대비 6.0% 올라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추세가 계속이 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에 이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조선비즈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취재 기재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월,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연말 물가 수치 전망에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1.0%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것은 BOC가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 형편도 비슷합니다. 세계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인플레이션 방어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열차의 왕복권을 무료로 발급을 하고 독일도 지역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을 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2,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아이뉴스 24에 따르면 정부는 이 밥상 물가 체감도가 높은 소, 닭, 돼지고기, 또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적게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디딤돌 대출 차주에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내에 상환 방식 전환을 1회 허용할 방침입니다. 네. 통신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합리적인 5G 중간 요금제 출시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네. 가계부채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 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나 높였습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6%대로 치솟은 데다가 경제 주체들의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달 중 미국과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원달러 추가 환율 상승 압력까지 예상이 되자 금통위로서는 빅스텝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당장의 물가뿐만 아니라 이 경제 주체들의 강한 물가 상승 기대 심리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라섰습니다. 0.6%포인트 상승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물가에 대한 심리적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그에 맞춰 상품 서비스 가격을 올려서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을수록
임금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임금이 오르면 그 수준에 맞춰 가격도 또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 단계 높아진 물가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한은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은 한은의 또 다른 고민거리인데요. 물가와 환율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면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체감 경기도 나빠져서 소비 등 실물 경기가 뚜렷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 취융, 취약계층의 경영 생계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또 정책당국이 팔걷고 나섰습니다. 뉴스케이프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금리 대출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한 상호금융법, 여신전문금융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편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리가 2023년까지 오르고 가열된 물가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에야 식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특정 범위에 국한된다는 게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억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재정당국과 전문가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상황을 특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악순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 고물가로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다시 물가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소용돌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로 이 대기업 및 상용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의 임금이 많이 오른 분위기입니다. 14일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6.1%로 1년 전 4.1%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임금 증가율은 10.4%였는데요. 중소기업의 증가율은 4.6%에 그쳤습니다. 임금 인상의 대부분이 큰 기업과 상용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물가 시대에 상위 계층의 임금만 오른다면 이 임금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통이 매우 심화됩니다. 기업들은 늘어난 고용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에 나서고요. 물가는 추가로 다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위 계층은 임금이 늘었으나 또 이 소득이 제자리 걸음인 하위 계층은 더욱 심해진 고물가 고통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상위 기업의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고 또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및 상용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재상승하는 악순환을 막는 것이 한국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겠죠. 임금 인상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숙제라고 하면요. 정부는 고물가에 취약한 하위 계층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과 소득 보전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임금과 물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나선 효과가 명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임금은 모든 가격 중에 가장 나중에 오르는 후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 속도를 앞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근로자 실질 소득은 만성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국내외의 경제 여건을 봤을 때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이른 시일 내에 꺾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한숨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플레이션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예. 팬데믹의 유동성 확장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불안이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이런 요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감이 고조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럴 때 우리 시민들께서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경제 상식과 세계 우리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발빠르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예. 전문가들이 경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다양하게 보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업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정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